C.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이 변이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되면서 생물이 점점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고 또 새롭게 등장한 생물이랑 또 전혀 새롭지 않았던 생물이랑 또 뭐 교배가 일어나서 또 뭐가 등장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종의 문화가 더 촉진될 수도 있겠죠. 자, 거기 보세요. 변이와 자연 선택.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아까 얘기했지? 적자 생존 그리고 자연 선택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줄 보세요.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 자, 이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죠? 주로 이제 밑에 거는 좀 아니고 주로 위에 거지. 위에 거 유전적 변이는 대부분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한 게 많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여기 보면은 핀치 부리 얘기 나오고요. 뭐 나온다고? 핀치란 녀석의 부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낫 모양 적혈구 비멸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생제 내성세균 나왔는데 항생제 내성세균 셋 다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무슨 변이?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이게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일어났고?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자연 선택되었다. 핀치 부리 얘기는 뭐냐면 핀치라고 하는 게 그냥 새라는 뜻이래. 새. 응?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멧새. 산에 사는 새, 멧새. 그냥 산새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찰스 다윈 얘기하면서 갈라파고스 문도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 얘기를 했는데 이 비글호를 타고 돌아다닌 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갈라파고스 제도라 그래서 몇몇 섬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남아메리카에서 서쪽으로 한 1000km 떨어진 그쪽에 있는데 얘들 보면 조상이 같은 새인 것 같은데 조상이 같은 새 근데 얘들이 먹이와 서식 환경에 따라서 뭐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더니 지금은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핀치새의 연구 결과거든. 자, 보세요. 남아메리카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들었대. 1000km나 날아왔으니 엄청 멀리 날아왔겠지. 근데 돌아갈 생각은 안 난 거야. 왜? 다시 그 1000km 돌아가. 올 때는 우연히 왔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고 와봤는데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돌아갈까? 좀만 더 가볼까? 돌아갈까? 좀만 더 가볼까? 하다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야. 그래서 갔더니 마침 섬이 하나 발견돼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섬이 여러 개 있었거든. 근데 여러 섬들이 환경이 조금씩 달랐던 거야. 어디는 곤충이 많고 어디는 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고 어디는 또 뭐 선인장 같은 거 먹을 때 선인장 가시가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달랐던 거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남아메리카의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들어서 참고로 군도, 제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개가 물이 지어 있다 해서 물이 군자 쓰기도 하고 여러 다양하다는 의미의 제자 쓰기도 해. 여러 개의 섬, 여러 개 섬이 있다는 것을 군도, 제도라고 표시하는데 각 섬의 부리의 모양이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다. 그럼 여기 봐봐. 세 군데만 해볼게. 여기는 과일이 많은, 여기는 견과류가 많은, 여기는 곤충이 많은. 근데
이 세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세 개만. 여기에도 핀치가 태어났고 여기도 핀치가 태어났고 여기도 핀치가 태어났는데 아까 다양한 형태로 생물체들을 과잉 생산한다 그랬지, 그지?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가 긴 핀치, 또 뭐 있을까? 우리가 뭉툭한 핀치, 우리가 뾰족한 핀치.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핀치가 있을 텐데 부리가 길게 되면 뭐 견과류? 뭉툭한 핀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사람으로 치면 어금니 같은 게 좀 발달한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견과류를 먹기에 적합하더라. 그 다음에 부리가 뾰족하면 곤충 잡아먹기 되게 괜찮더라. 응? 부리가 긴 핀치는 예를 들어서 뭐 저 열매가 저 안쪽에 박혀 있다. 뭐 부리가 길면은 과일 안쪽에 있는 깊이 들어있는 과일 먹기가 좋더라. 이거 내가 그냥 지어낸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요 섬에는 이런 핀치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야. 이 곤충이 많은 곳에서는 부리가 뾰족한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는 요 섬에는 부리가 뾰족한 맷새만 핀치만 있고 여기는 부리가 긴 핀치만 있고 여기는 부리가 마치 앵무새 부리처럼 뭉툭하게 되어 있는 애들만 남더란 말이지. 그러다 보면 영양 성분에 따라서 덩치도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종 분화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각 섬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남아메리카 핀치에서 분화된 애들 중에 남아메리카 핀치가 지금 그림 4개 중에 두 번째 거잖아, 그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좀 부리가 변했지, 그지? 이렇게 우연히 이런 애들 저런 애들 생겼는데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가 많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생긴 애들만 그 섬에 남게 되었다.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만 살아남았다. 왼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핀치는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하였고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그 섬에서 자연 선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던 핀치가 오랫동안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서 서로 다른 종의 핀치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참고로 원래 적혈구는 무슨 모양이죠? 도너츠 모양입니다. 그죠? 동그란 도너츠 모양인데 여기 막 도너츠 모양인데 이게 반싹 잘리면 무슨 모양이냐? 이런 모양. 낫 모양, 갈고리. 그지? 우리나라 낫 생각하지 말고 서양 낫. 서양 낫은 좀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습니다. 응? 본 적 있어? 어디 공포 영화에서 본 거 같지 않아? 응? 다 죽일 때 막. 우리나라 낫은 그냥 귀엽잖아. 그거랑 조금 모양이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낫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빈혈증을 가진 그런 사람의 비율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확인해봤더니 정상 적혈구, 낫 모양 적혈구. 자, 그 밑에 그림 봐.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이 아프리카 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에 보면 거의 20%까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단 말이야. 빈혈인데, 그치? 혈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뻗떡하면 어지러워. 근데 웬만하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낫 모양 적혈구 여기 죽어봐. 외우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 동네에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냐?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더란 말이야. 말라리아는 뭐야? 모기가 매개가 돼서 퍼뜨리는 전염병이에요.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자, 여기 보면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꽤 높거든? 근데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지면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리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봐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빈도가 높더란 말이지. 다른 지역에는 낫 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이 적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동네는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낫 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은 증세가 약하거나 안 걸리더란 말이지. 근데 낫 모양 적혈구를 안 가지면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수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느니 그냥 적혈구 모양이 낫 모양으로 살겠네. 그 유전자가 남아서 계속 자손을 퍼뜨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거기 봐.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된다라고 써있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생제 내성세균이야. 항생제 내성세균은 여기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유할 수 있어. 좀 이따 얘기해줄게. 항생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생깁니다. 자, 처음에 많은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존재한다라고 써있지. 그럼 여기는 왜 얘네들이 등장하냐 하면 그냥 돌연변이야.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림에 돌연변이. 밑에 세균 그림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 돌연변이. 정하나? 첫 번째 그림에 돌연변이라고 쓰라고. 그러다가 항생제를 쓰니까 죽더란 말이지. 항생제 내성을 가지지 않은 세균들은 죽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은 살아남아. 나중에 보면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알잖아. 세균들은 이분법으로 번식하는 거. 막 번식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항생제는 이제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거지. 그러면 좀 더 센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야. 또 다른 항생제를. 그지?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돼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그 항생제는 쓸모없는 항생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쌤이 예를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가정집에 바퀴벌레가 장난이 아니었어. 선생님 어릴 때도 기억해보면 뭐 우리 집도 그게 위생 상태가 썩 좋은 그냥 단독주택이었는데 좋은 집은 아니었는데 그냥 싱크대 밑에 열면 프라이팬 위로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 그러면 그 프라이팬 꺼내가지고 그냥 대충 물로 한번 해본 다음에 계란후라 해먹는 거야. 가연하니까. 바퀴벌레가 같이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 약이 되게 TV 광고에 많이 나왔다고. 요새는 안 나오는데 바퀴벌레 약 중에 지금도 약국가면 파는 약 중에 레이드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어? 뿌리는 건데 대롱 달려있어. 길게 칙칙칙 뿌리는 거.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TV에서 바퀴벌레 그 에프킬라처럼 뿌리는 건데 긴 대롱 달려서 좀 좁은 지역에 잘 뿌릴 수 있게 뿌리기 쉽게 해놓은 게 있는데 광고가 나오면 해마다 바뀌어. 바퀴벌레 퇴치에는 레이드 그래서 칙 나온다. 바퀴벌레가 뒤로 자빠지고 죽는 거로 나와. 그럼 다음에 되잖아. 더욱 강력해진 레이드. 왜? 애들이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음에 되면 초강력 레이드 계속 나와. 더욱 새로워진 레이드 계속 해마다 계속 말이 업데이트돼. 응? 새로워진 레이드, 초강력 레이드, 더 새로워진 레이드. 그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야? 바퀴벌레들도 내성이 생기거든. 여기도 세균도 마찬가지야. 항생제 내성 세균도 같은 뜻인 거라고. 응? 그 항생제도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안 먹히니까. 그 니네 세계 최초의 항생제가 뭔지 알죠? 페니실린 들어봤어요? 참고로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페니실린이 제일 안 먹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더라?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페니실린 내성률이 60%가 넘는답니다. 10명 중에 6명은 페니실린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약국에 사용하는 항생제는 전부 다 그보다 더 강력한 거라는 얘기지. 약을 남용하지 않는 동네, 좀 후진국이지. 그쪽 동네 가면 이제 페니실린 아직도 먹히는 거. 쌤도 지금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목이 안 나는 이유가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약 먹은 거. 증세가 별로 안 세 보여가지고 그저께 약 찍을 때 그냥 가볍게 뭐 열도 안 나고 그냥 기침만 좀 나고 코 막히고 하니까 그냥 약 줘 주세요 했는데 의사가 항생제를 안 넣은 거야. 흔히 말하는 세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증세가 별로 호전되는 게 안 보여. 근데 오늘 아침보다 지금 상태가 괜찮아서. 근데 오늘 아침에 니네 거 채점하는 거 중에서
와, 씨, 이 상태로 학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나 그 생각까지 했어. 그냥 계속 콜록거려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까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2시 좀 넘어가면서 괜찮길래 그냥 그때까지 망설였지.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휴학 때려? 근데 그 와중에 박시우 친구랑 논다고 오늘 못 가요. 내가 이 A씨발 갑자기 확 기분이 확 딱 뭐야 이 새끼 뭐지? 보고 있나 박시우? 야, 이거 녹화해서 보낼 거니까 보다니 보겠지. 거기다가 목은 소리 안 나지. 그러면서 아씨 그냥 항생제 처방을 할 거예요. 응? 그나마 이 지경까지 된 게 다행이죠. 자, 아무튼 이런 과정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목이 긴 기린만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지? 어이 지호,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냐 목이 짧은 기린 그림이냐? 할 수 있어? 못하지? 해봐.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냐 목이 짧은 기린 그림이냐?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오세요. 진짜. 네가 볼 끄덕거리지 마. 길이는 잘 되는데 경찰, 창살, 쇠창살 뭐 이거 있잖아, 그지? 진짜 못하겠다. 자,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213페이지.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이렇게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은 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고,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다양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중, 가설이 뭐야? 가설.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그래도 설명이 뭐 될 만한데 정도 싶은 내용들을 가설이라고 하고요. 보세요. 솔직히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언제 시작됐냐? 오트야.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하였는지에 따라서 화학적 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우주기원설 등의 가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화학 진화설을 일단 가장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고, 뒤에다 써 우연히 원시 지구 환경에서 대기 중에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막 대기 중에 스파크 빠바박 일으키고 너무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고 우주에서 막 온갖 강력한 에너지들이 막 지구에 들어오다 보면 대기 중에서 우연히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도 있대. 그리고 그 간단한 유기물이 나중에 복잡한 유기물로 진화하고 그 복잡한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가설이 화학진화설인데 일단 이게 가장 큰 정설로 되어 있긴 해요. 거기에 이제 부차적인 내용으로 좀 더 해석을 좀 더 넓게 해본 게 심해 열수구는 수심 1000m, 2000m 해저 밑바닥에서 멘틀 물질, 뜨거운 멘틀 물질이 꿀럭꿀럭 새어나오는 곳, 온도가 막 1500까지는 아니고 한 150도, 200도께 이르는 되게 뜨거운 부분이거든. 생물체가 살기 힘든 부분인데 그 주변도 그 열기를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존재를 해요. 응? 거기 봐. 심해 열수구,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인데 거기에서는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높은 온도가 유지돼서 유기물이 생성되기에 적합하여.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거든. 최초의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출현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심해 열수구설이라고 하고요. 우주기원설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운석 같은 거 타고 우연히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퍼뜨렸다라고 보는 게 우주기원설이에요. 그럼 결국은 외계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우리 다 외계인이 되는 거야. 외계인 조상이 되는 거야. 응? 이거 어차피 답이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른쪽에 생명체 출현 시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진화해 왔으며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는 약 38억 년에서 40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기다 써 원시 바다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거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은 대부분 수증기 이외에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등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대기 중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증기 빼고 이런 거로 추정되는데 그리고 원시 지구에는 에너지원이 풍부하여라고 오른쪽에 써있어. 이 에너지가 풍부하여라는 거는 뜨거워, 외부에서 막 우주 광선 들어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40억 년 전 원시 대기를 실험실에서 구현을 해서 거기다가 온갖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등을 집어넣은 플라스크에다가 스파크 빠지직 가하고 막 뜨겁게 가열하고 막 해서 몇 날 며칠을 했더니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 이걸 밀러의 유기물 합성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 실험이 지금은 오류 투성이라서 인정되고 있진 않지만 아직도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니네 교육과정, 지금 이 교육과정 전에는 아마 교과서에 있었어. 그러니까 10년 전쯤엔 교과서에 있었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이라고 그랬나 그때는? 아마 그쯤에 있었는데 그 밀러의 실험이 워낙 무균실에서 실험한 것도 아니고 그 밀러라는 과학자가 자기네 집 창고에서 실험했대요. 그게 무균실이겠냐? 먼지 풀풀 날리고 쥐새끼 돌아다니고 세균들 막 널려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슷한 상황에서 되었다라고 일단 여기서 얘기는 하고는 있는 거야.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거를 과학책에서 읽고 나서 오 정말 그렇게 하면 유기물이 생기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간단한 유기물의 후손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쏙쏙. 다음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같은 종이었던 핀치에는 새에는 부리 모양이 다른 변이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 변이. 핀치들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되어 서로 다른 종의 핀치로 진화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자연 선택과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OX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맞아요? 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될 것이다. 맞아요?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항생제 내성이 생기든지 할 거 아니야. 2번 X가 되겠고요. 변이가 다양한 집단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돼서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한다. 맞는 말이지. 6번은 아까 얘기한 거. 화학 진화설은 화학 반응에 의해 심해열수구는 심해열수구에서 유기물이 생성된다. 우주기원설은 우주에서 유기물이 생성돼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실험인데 뭐 개인적으로 별로거든. 거기 잘 봐봐. 무슨 실험인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털실 방울 36개와 스타이로폼 구 4개를 쟁반 위에 잘 섞는데 스타이로폼 구가 뭐냐면 그냥 스티로폼으로 만든 공 모양인 거야. 사진 보면 구분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털실 방울이라고 돼 있어. 그지? 털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벨크로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봐봐. 여기에 뭉탱이로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스티로폼 구가 섞여 있어. 찍찍이 가지고 털실 여기 뭉탱이에다 이렇게 눌렀다 띄고 눌렀다 띄면 털실 방울만 계속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뭐만 남겠어? 스타이로폼으로 된 구만 남겠지? 자 거기 봐봐. 털실 방울은 벨크로 테이프에 잘 붙으니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그러니까 항생제를 썼을 때 죽어버리는 세균을 나타낸다면 스타이로폼 구는 잘 붙지 않으니까 살아남는 세균을 나타낸다.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남은 털실 방울과 스타이로폼의 구의 개수의 합이 20개가 될 때까지 제거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털실 방울이 막 있어. 스타이로폼 구가 한 두세 개 섞여 있었어. 근데 내가 찍 껴버리면 여기 다 뭐 나와? 털실 방울이 묻어 나오겠지. 예를 들어 4개 묻어 나왔다고 쳐. 그럼 여기 처음에 4개 나갔으니까 여기다가 스티로폼 구를 4개를 더 넣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계속 하면 털실 방울은 다 빠져나가고 여기는 빠져나간 만큼 스티로폼 구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스티로폼 구만 남겠지. 그지? 이게 과연 무슨 말이지? 그냥 그런 실험을 한 거야.
여기 봐. 쟁반 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방울과 스티로폼 물을 더 넣어주고 계속 기록을 해보면 나중에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스티로폼 구만 남는 거지. 여기 실제로 실험해봤더니 처음 1회, 2회, 3회 갔더니 마지막에 스타이로폼 구의 개수가 32개가 돼버렸어. 처음에는 4개밖에 없었는데 결국엔 뭐가 된다는 얘기죠? 해석 3번으로 할게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도 실험해오는 흰색 바둑알 25개와 검은색 바둑알 5개를 섞어서 항생제 배지 모형 위에 뿌린다.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 무슨 체스판 같이 생긴 이게 항생제 배지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부분을 항생제 부분이라고 고를 거야. 거기 보면 항생제 배지 모형에서 검은색 칸은 항생제, 이 칸에 닿거나 들어간 바둑알을 빼버린대요. 즉 까만색에 들어간 걸 빼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흰색 바둑알은 흰색 배경에 있으면 잘 안 보이지. 그지? 검은색 바둑알은 흰색 배경에 있으면 또 잘 보이지. 또 흰색 바둑알은 검은색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이렇게 계속 흰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검은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 세균, 검은색 칸은 항생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유의점 잡아. 유의점 위에 흰색 바둑알은 검은색 칸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제거해버리래. 응? 항생제를 썼으니까 죽어버린 거야. 근데 검은색 바둑알은 검은 칸에 완전히 들어갈 때만 제거한대. 그럼 나중에 검은색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검은색만 남겠지. 여기도 결과를 보니까 3번 했더니 흰색 바둑알은 처음에 25개였는데 8개밖에 안 남았고 검은색 바둑알은 처음에 5개였는데 30개가 남았어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 검은색 바둑알이 점점 비율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죠? 이걸 4글자로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OX 두 실험에서 털실 방울과 검은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 세균을 의미한다. 맞아요? 검은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털실 방울은 아니지. 그지? 흰색 바둑알이 되겠고요. 그죠? 1번에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냐면 털실 방울은 아니란 얘기야. 검은색은 맞지만 쟁반 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 방울과 스티로폼 물을 더 넣어주는 과정은 항생제에 의한 자연 선택을 비유할 수 있다. 맞겠고 실험을 반복할수록 스타이로폼 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거고 오른쪽의 실험에서도 검은색 바둑알의 비율이 점점 증가할 거고 증가 감소가 아니라 X가 되겠네요. XOX가 되겠고 2번 처음에는 모든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없었다.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부 세균에서 항생제 내성이 나타났다. 이 어떤 원인이 대부분 뭐라고? 돌연변이. 무슨 변이? 돌연변이.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었다. 라고 되지? 자, 기억 선생님 지금 돌연변이라고 얘기했고요.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내성 세균 사라질까요?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은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거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신탄탄에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5분 정도 줄 테니까 해보세요.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2분 뒤에 더 맞추겠습니다. 자, 다 맞춰볼까요? 216페이지 1번입니다. 1번을 보게 되면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난다. 맞아요? 당연히 같은 종이겠지. 응? 갑자기 뭐 사람과 동물 뭐 이렇게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이건 뭐 일단 교배도 안 될 뿐더러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자, 아무튼 변이에 대한 설명, 기억 맞는 말이고요.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써놓으세요.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DNA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내 염색체가 자식에게 넘어가니까. 그지? 답은 2번이고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오케이.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로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져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다. 4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 문제 답은 아니지만 유전적 변이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기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한다. 답 2번이 되겠고 3번 자연선택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생긴다. 뭐라지? 과잉생산. 개체들이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경쟁한다. 생존 경쟁. 자연선택으로 설명하였다.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적자 생존이란 말 씁니다. 정답은 5번이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왜냐면 이 다윈이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 변이가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못했단 말이야. 즉 유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유전적인 원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번 있습니다. 같은 종이었던 핀치가 갈라스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 과정 중에 일부를 나타낸 거다.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리 모양의 변이가 나타났다. 맞지?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데 먹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맞아요?
먹이가 직접적인 원인. 곤충이 맞냐?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맞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랜 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정답은 5번일 것 같지만 기억이 틀렸어.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런저런 부리를 가진 애가 다 있었는데 거기에 알맞은 애만 생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부리 모양이 천천히 변한 게 아니라 마침 부리 모양이 그 섬에 유리한 부리를 가진 애가 나타났었는데 걔가 살아남고 나머지 퇴화됐어. 그 섬에서는.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그래서 부리 모양에는 이미 다양한 변이가 존재. 그래서 기억이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뭐라고? 부리 모양에는 이미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간을 두고 변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조심해야 돼. 10번 그림 가는 말라리아 발생 지역을 나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낸 거다. 낫 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죠. 왜요? 적혈구 운반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기억 맞아? 자연 선택은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까? 생존에 불리한데 어떻게 그쪽이 살아남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니은 틀렸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불리해 유리한 거지. 오히려 말라리아 잘 안 걸리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 답은 기억. 자, 그 다음에 내신 탄탄 문제.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오케이.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변이다가 아니라 똑같이 이거랑 원래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었다니까. 응?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항생제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처음에 하나 있었는데 내성을 가지지 않은 애들은 싸그리 몰살되지만 내성 가진 애가 살아남아서 이 유전 정보가 계속 또 다른 세균의 확장에 쓰이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니은 틀렸고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해서 나중엔 안 먹히겠지. 답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는 모의 실험이다. 아까 그 털실 방울 뭔지 알겠지? 벨크로 테이프에 붙어 나온 만큼 스티로폼 구를 계속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스티로폼 구가 훨씬 많아져 있다라는 거였어. 세대를 거듭할수록 항생제를 써가지고 기존에 있던 애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만 남는다는 얘기죠. 자, 벨크로 테이프로 세균 모형을 제거하는 것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이 모의 실험에서는 살아남은 세균들이 생식을 통해 자손 남기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나? 자손 남기니까는 스티로폼 구를 더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스티로폼 구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 더 집어넣고 거기서 있잖아. 쟁반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방울과 스티로폼 구를 더 넣어주고. 왜냐면 털실방울 내성을 가지지 않은 세균도 우연히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을 하는데 털실방울은 점점 계속 주는 거고 스티로폼은 점점 느는 거고.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 됐나요? 자, 오른쪽에 1등급 도전 문제까지 안푼 문제 숙제로 하시고 뒤에 넘겨보세요. 3. 생물 다양성과 보존. 보존이야? 보전이야? 보전이지? 보존해서 후손에게 전달하자는 뜻이에요. 응? 보존은 잘 두자라는 뜻이고 잘 두어서 후손에게 전달하자. 응? 애국가에도 나오잖아. 길이 보전하세요, 보존하세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후손에게 전달하자는 얘기잖아.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송지호한테도 전달 잘하고 송지호 아들한테도 전달하고 그래 안 그래? 송지호 손자한테도 전달하고
하자는 얘기야. 알았지? 왜? 인류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응? 자, 이 도감은 철학적인 얘기라서. 자, 여기 220페이지는 이 페이지로 사실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쌤이 그냥 여기 후딱 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쭉쭉 읽어볼게요.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색칠 한번 쫙 해주시고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 세 개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 한 개의 종이 이런 저런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종 다양성은 한정된 공간 안에 A라는 생물, B라는 생물, C라는 생물이 등장하는 것을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의 다양성. 자,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세 개. 한 개의 종 중에서 이런 저런, 한 개의 인간이라는 종 중에서 이런 저런 요런, 이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근데 이 안에는 사람도 있고 모기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여기 세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 다양성이야. 근데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이라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와 만나는 해안가도 있고 등등등 이런 거.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에. 자, 보세요. 유전적 다양성 해놓고 거기 보니까 무당벌레, 레이디버그가 나와 있죠. 그죠? 응? 무당벌레가 나와 있는데 레이디버그 좋아해? 만화 얘기하는 거지. 자, 아무튼 보니까 색깔도 다양하고 점 개수도 다양하고, 그죠? 그래서 이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종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 무당벌레라는 종 내에서, 무당벌레라는 종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무당벌레라는 특정한 종이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무늬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 다양성은 뭐야? 여기 지금 한정된 숲에 왼쪽 위에 풀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지, 그지? 이런 게 종 다양성이고,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적 다양성이라고 쌤 좀 전에 얘기했죠? 그지? 뭐 강도 있고 숲도 있고 저 뒤에 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이제 하나씩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은 본 내용에 같은 생물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 형질이 다양하게라는 말 별표. 모양도 다양해, 크기도 다양해, 색깔도 다양해. 주로 색깔, 크기, 무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그리고 밑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지, 그지? 사람 중에 털 많은 사람이 있고 털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추위에 더 강하다. 털만 얘기한다요. 털 많으면 추위에 강하겠지. 아마도, 그지? 근데 인간들이 전부 다 털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빙하기가 오면 싸그리 멸종할지도 몰라. 그런데 저처럼 털이 많은 인간들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며,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어야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그 종이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체프먼 얼룩말은 털 무술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 우리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지? 사람의 지문처럼 완전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룩말은 말하고 종이 다른 거 알아? 교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말로 분류를 안 한대. 홀스라고 안 한대. 그래서 홀스하고 지브라하고 다르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터키 달팽이는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개체마다 다르다. 참고로 이 소용돌이 모양도 회전방향도 다르답니다. 다양하게. 이런 애 저런 애, 간격이 넓은 애 좁은 애, 색깔도 다양하고 등등등. 또 아시아 무당벌레는 겉날개의 색깔과 반전 무늬가 개체마다 다 다르다라고 돼 있지. 여기에 지금 없는 무당벌레는 우리나라의 흔한 무당벌레 중에 여기 없는 게 있어. 여기 지금 보면 예전에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니면서 무당벌레를 한 학기 동안 공부했거든. 그래가지고 무당벌레 종류를 되게 많이 외우고 있었어. 지금 다 까먹었더라. 18점박이 무당벌레요. 저기 몇 개일까? 18개. 근데 이 18점박이 무당벌레도 있어. 저기 28개. 참고로 그런 무당벌레만 선생님도 어렸을 때 봤거든?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 가운데 보면 까만색 등껍질에 빨간 점이랑 하얀 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이런 거 봤어? 지금 사는 집에서 처음 봤어. 집이 아니고 그 동네 가서 처음 봤어. 까만색 무당벌레가 있다는 거. 어느 날 가을에 차에 덕지덕지 붙어있더라고. 그리고 우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무당벌레 중에 남생이 무당벌레라고 있습니다. 무슨 벌레? 그 무당벌레가 되게 좀 커. 조금 크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무당벌레 중에 등에 그 뭐랄까 거북이 무늬 같은 줄무늬가 있어. 무슨 줄무늬? 거북이 줄무늬. 한번 찾아볼게. 내가 여기 아주 옛날 사진에 있을 텐데. 남생이 무당벌레. 남생이 무당벌레. 여기 있다. 이렇게 생긴 무당벌레. 딱 그 독일군 헬멧처럼 생겨서 끝에도 좀 날카롭고. 지금 손에다 올려놓고 찍은 거야. 손등에 털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대한 거거든. 남색입니다. 개인적으로 무당벌레 이충인 거 알아요? 얘네가 진딧물 잡아먹잖아. 그래서 얘는 내가 요새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장난질해가지고 내 손등에 올라와봐 했더니 이 새끼가 열받아가지고 피해가다가 내가 가로막았더니 피해가다가 내가 몇 번을 가로막았더니 열받아서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런 것들 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무당벌레라는 종 하나를 던져놓고 이런 무늬 저런 무늬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 개의 종을 가지고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빨간 거 까만 거 하면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은 뭐냐?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 종 줄거봐. 얼마나 많은 생물 종. 지금 보면 가하고 나에 한정된 공간 속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죠? 나무를 심어놨는지 나무가 원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 지역에는 종 A와 B와 C와 D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에도 있죠. 자 봐. 가하고 나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종수는 모두 4개의 종이고 개체수는 20개. 그런데 A는 가에서는 종 A의 비율이 높죠. 유난히 높죠. 20그루 중에서 16그루나 있으니까. 나는 그나마 좀 고른 편이지. 그래서 나가 가보다 종 다양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가에서는 너무 A 쪽에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 높다라는 건 고르게 분포하는 거야. 종도 여러 개가 있어야겠지만 4종류보다 5종류, 6종류 있는 게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겠지만 고르게 분포하는 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한다고. 알겠지?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로 줄 거 봐. 결국은 환경이다, 환경. 지구의 여러 지역에는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계절의 영향 등 환경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응?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해양, 사막, 초원, 강, 농경지, 어항이 뭐야? 어항.
어항이 뭐야? 집에 있는 어항? 항구. 물고기가 클 수 있는 항구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21쪽으로 가보면 생물의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결국에는 이 유전적 다양성도 커야 되고 종 다양성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있다면 여러 다양한 무당벌레가 있는 게 좋고, 무당벌레가 있는 곳에 달팽이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 게 좋고, 그런 애들이 산에만 있는 거야? 사막도 있는 거야? 갯벌도 있는 거야? 습지도 있는 거야? 얕은 바다도 있는 거야? 깊은 바다도 있는 거야? 이런 게 좋단 말이야. 알겠지? 일단 무시시 무서워. 응? 졸아서? 어? 두더지가 아니야? 뭐가 돼? 아르마딜로? 아, 그러네. 오, 인정. 왜 고슴도 치고 뻔히 보는데 입에서 두더지라고 나왔지? 두더지 본 적 있어요? 되게 최근에 봤어. 선생님 그 내 방 앞에 조그만 텃밭 있는데 거기에 구멍 뚫어놨더라고. 아니 땅 밑에서 구멍이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 두더지 말고 없잖아. 그리고 선생님 집에 되게 무서운 동네라서 오소리도 있고 되게 많아. 오소리는 내가 봤어. 길고양이 먹으라고 사료를 부어놨는데 오소리가 처먹까지 있더라고. 새벽에 굉장히 시끄럽게 먹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방문을, 선생님께 침대 뒤에 누워있으면 여기 우리 집, 선생님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 내 방 구조야, 내 방 구조. 현관 이쪽에 들어오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 장롱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어. 장롱이 있고 현관문이 여기, 내 방문 열고 들어오면, 그리고 여기 선 침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선 책장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 내 책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 뻥 뚫렸는데 여기 나가는 문이 있어. 나가면 여기가 텃밭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계집 하나 주워가지고 고양이 밥 주는 걸로 쓰고 있거든. 그래서 고양이들이 밥 먹고 가는데 밤에 잘 때 여기다가 그 냉면 그릇에다가 사료를 한 가득 부어놓고 자. 밤새 돌아다니는 애들이 먹으라고. 근데 새벽에 굉장히 누가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기 다 통유리거든. 그냥 문 열면 키만한, 알지? 통유리 문. 근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막 되게 요란하게 먹어가지고 어떤 새끼야 하고 딱 봤는데 개집, 되게 큰 개집이거든. 궁뎅이가 바깥쪽으로 드러나있고 안에서 머리 쳐갖고 먹고 있는 거지. 딱 봤더니 이거 고양이 아니야, 뒤태가. 그래서 야 이 새끼야 하더니 알지? 거기 불이 뾰족하고 얼굴에 줄무늬 있는. 좀 있다가 도망갔더니 내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까 또 온 거지. 그래서 밤중에 요새 사료를 안 부어놓고 살아요. 왜? 그 새끼 다 먹는 것 같아. 개도 있지. 뱀은 허물버드는 껍질만 봤어. 허물버드 껍질만 봤어. 이게 뭔가 그 이만한 허물버드 껍데기가 있더라고. 그거 내 개인적으로 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멧돼지는 발자국만 봤고, 고라니는 지난 겨울에 몇 번 봤고, 그냥 마당에 발자국 길래 고라니 있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에 돌아다니고 있다. 굉장히 무슨 다양성? 종 다양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응? 제 와이프는 쪽제비도 봤대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 앞에 개울이 좀 있거든? 그 개울에서 도로 위로 어떤 애 머리를 휙 내밀더래. 이렇게 쓱쓱 보더니 이렇게 넘어가더래. 도로를 넘어서 뒤에 새끼들 3마리 쫓아가. 웃기는 거지. 도로 위로 머리 이렇게 쓱 내민 다음에 아주 귀여워서 서 있었대 그냥. 누가 보면 무슨 강원도 산골짜기 산 줄 알겠지? 그치? 선생님 집에서 여기까지 40km밖에 안 됩니다. 40km는 먼 건데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야. 자, 아무튼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거실에서 도마뱀 나오고, 집 거실에서 요만한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어놨어. 여기 또 있는데 사진이랑 또 걸리니까. 자,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은 또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종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지? 그죠? 어느 하나만 다양해서는 좋은 게 아니라 다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그림은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림은 뭐로 돼 있냐?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라고 돼 있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게 뭐야? 환경이니까 첫 번째 그림에다 써. 생태계 다양성. 무슨 다양성? 첫 번째 그림에다가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 그림에 들어갈 게 뭐예요? 이런 저런 달팽이 그래 뭐 그림 좌우 반전했나 본데. 아무튼 이건 뭐야? 종 다양성. 그 다음 건 뭐였죠? 그 다음 거는 유전적 다양성.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고? 생물 다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는 생태계 다양성, 나는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해당하는 예를 옳게 연결하시오. 가는 뭐야? 가는 아까 환경이라 했으니까 생태계의 종류에는 열대우림부터 중중중 다양하게 쫙쫙 나온다라는 게 되겠고,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뭐야? 종다양성이었지. 종다양성이니까 갯벌에는 사막보다 더 많은 생물종.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체품원 얼룩말은 털 줄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 이건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종을 던져놓고 거기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이런 무늬도 있고 저런 무늬도 있고 그런 게 나오면 종 다양성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네.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야겠지? 그 다음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지? 이런 놈 저런 놈 있으니까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살아남는 놈 꼭 생긴단 말이야. 종 다양성은 모든 지역에 동일합니까? 어디 가도 무당벌레가 다양하고 어디 가도 도마뱀은 다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틀렸고요.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열대우림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 맞아? 그렇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열대우림에 가면 막 크기도 다르고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천지고. 그 다음에 7번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들 다 뭐라고 연결된다고?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도마뱀 찾았다. 도마뱀 보여. 참고로 뒤에 슬리퍼 신은 아저씨 선생님입니다. 지금 거실에서 나왔어. 귀여워가지고 보니까 꼬랑지 한번 잘렸던 것 같아. 꼬랑지 별로 안 긴 거 보니까. 그냥 귀엽던데? 뭘 귀엽지 않아요? 그지? 그냥 검색을 해봤어. 어떤 애가 얘 종이 뭔가 그냥 도마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도마뱀이에요.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무슨 뭐 사회 시간처럼 나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 얘기했지? 종 다양성의 중요성. 거기 줄 거 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돼 있죠. 종 다양성이 낮으면
하나가 멸종돼 버리면 아예 그 세대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에 바나나 얘기 나왔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나나는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를 개량해서 만든 씨가 없는 바나나이다.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는 유성생식으로 번식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높지만 씨가 없는 바나나는 무성생식으로 번식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씨가 없는 바나나는 전염병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지. 자, 이 중에 바나나 먹다가 씨 나온 거 먹어본 사람? 없지.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다 한 가지 종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두 가지 종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멸종돼 버렸대.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 다 똑같아. 유전자가 다 똑같아. 전 세계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가 다 똑같아.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자는 게 아니야. 꺾어서 심고 꺾어서 심고 꺾어서 심고 꺾어서 심고 해가지고 다 세계적으로 퍼진 거라서 아예 그냥 다 똑같아. 유전자가 조상이 아주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유전병이 돌아가지고 그 바나나가 죽는 상황이 발생하면 싸그리 볼살이래. 니네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나나가 소멸될지도 몰라. 안 먹으면 되지. 바나나 안 먹으면 죽나? 그렇잖아. 희한한 건 바나나가 없어도 바나나 맛 우유는 나올 거라는 얘기지. 왜? 바나나로 바나나 향 나오는 게 아니잖아. 바나나 우유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흰색.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여기서 보지 않았나? 어디 우리 바나나 우유 이름에 써 있는 것 같은데 껍질도 그렇지 속은 하얗잖아.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지? 옛날에 딸기 우유도 딸기 안 들어갔었어. 지금은 딸기 과즙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벌레 중에 딸기 향을 내는 코치닐 들어봤지, 그지? 야, 근데 그거 충격 받고 밀웜처럼 생겼어요. 핑크색으로 생긴 밀웜처럼 생겼는데 그거 갈아서 넣으면 딸기 우유 맛이 나는 거야. 정말 몰랐니? 코치닐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대. 근데 그 벌레인데 그거 갈아서 넣는. 요새는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대요. 참 맛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자, 아무튼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얘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물 자원으로도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 써 있어요. 생물 자원의 이용, 의복, 목화, 누에 써 있지? 이 누에가 그 송충이처럼 생긴 거 알죠? 그거 번데기 되면 어떻게 돼요? 번데기 된다면 나중에 나비 돼서 나타납니다. 그죠? 누에고치. 번데기 되죠? 그 번데기 가지고 뭐합니까? 먹죠? 번데기 먹을 때 자세히 보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먹어야지. 그지? 누에고치 키우는 거를 우리 양잠업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양잠업? 누에고치를 키워서 누에고치 실을 뽑아서 그 실로 비단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 누에고치를 키우는 그런 업종을 양잠산업이라고 불러. 누에를 키운다는 뜻이야. 양식할 때 양자. 그 잠자가 누에 잠자거든. 옛날에 서울에, 물론 그 당시 거기 서울이 아니었지만 누에를 되게 많이 키우던 그런 동네가 있었어. 참고로 누에를 많이 키우려면 뽕나무를 키워야 되거든.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근데 뽕나무가 모래로 된 토양에서 잘 자라요. 참고로 서울 강북 쪽에서는 이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주로 한강 주변에 그 한강이 주로 넘쳐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뽕나무를 많이 키웠대요. 그래서 그 뽕나무를 많이 키우던 동네에서 양잠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에 잠자에다가 마을 실자를 써서 그 동네를 뭐라고 불러? 잠실. 잠실이 옛날에 누에고치 키우던 동네야.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생물 다양성 이용해가지고 의복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잠실 가봐. 잠자가 누에 잠자야. 그 다음에 식량은 벼, 옥수수, 콩, 사과, 바나나 등은 식량으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나무, 풀 등은 주택의 재료로 이용된다. 의약품, 주목,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항암제 원료인 탁솔이라는 성분을 뽑아낸다고 하고요. 청자고 중에서 진통제 원료를 얻어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원료인 살리실산 메틸인가 이런 거 뽑아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를 뽑아내고 등등등등 생물에서 여러 가지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뽑아낸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생물 다양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왔다. 누구 때문에? 니들 때문에. 서식지 파괴, 서식지가 너무 좁아진다. 단편화, 또 야생생물 불법 포획 및 남획, 또 외래종 도입, 그 다음에 환경오염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환경,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알겠지? 여기 개념 속속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내용 뒤에 남은 거 몇 개만 더 같이 풀고 뒤에 생태계와 환경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에 숙제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224쪽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생물 다양성까지 다음 주에 테스트로 낼 거예요.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